안녕하십니까. 현대사회와 문화의 특성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오늘까지 하시고 또 마지막 기말고사 보시고 그럼 이제 이번 학기가 끝이 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유종의 미를 좀 잘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시간이 또 시험 시간이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간단한 개념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문화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산적 복지와 무상 복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개로 나누죠. 무상, 우리는 예전에 우리 1월달, 2월달에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논쟁이 많았죠. 무상 복지 있고 선택적 복지 이런 표현하죠. 선택적 복지가 어떻게 보면 생산적 복지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생산적 복지는 좀 다르죠. 선택은 선택해서 복지를 혜택하는 거고, 생산적 복지는 일자리를 주고 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복지를 혜택을 하는, 이게 생산적 복지입니다. 무상 복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사회적 취약자들 이런 것을 무상으로 이렇게 돕는다는 그런 취지는 있지만은 단점으로는 세금, 그게 뭐 그냥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금 증세,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이번 시간에는 생산적 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생산적 복지가 왜 논리적으로 어긋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적 복지는 아까 개념 설명을 했고요. 이 생산적 복지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배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배경은 신자유주의인데요. 신자유주의 핵심이 뭐였죠? 우리가 5주차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뭐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라, 그 다음에 비용 절감하라, 그래서 복지 혜택 축소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구조조정, 그죠? 그 다음에 무한경쟁, 적자 생존하라. 그래서 이제 자유를 굉장히 부르짖죠. 시장의 자율성, 이런 것. 그런데 이것은 왜 신자유주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때? 그렇죠? 오일 쇼크가 뭐 3차까지 일어났고요. 또 베트남전,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가 위기가 오다 보니까 옛날 케인지안처럼 이게 국가에서 막 이렇게 돈을 풀고 했는데 안 먹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왜 계속 불황이 오는가 봤더니 비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있더라. 국가에서. 뭐 복지 혜택 주고 연금 주고 뭐,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절감하자. 이게 신자유주의입니다. 비용 절감하다 보니까 뭐가 있겠어요? 복지 혜택에 축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생산적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는 뭐예요? 자본주의는 원래 노동과 자본이 있고, 노동을 통해서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노동을 통해서 내가 자립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내 노동력을 팔아서 내가 자립화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쓰는 건데, 그런 노동 유연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죠. 신자유주의는. 왜요? 노동시장 유연화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일자리를 자본가가 자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 사회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동시장이 좀 경직화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생산적 복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을 통해서, 그죠? 일을 통해서 뭐 일자리 주고 이렇게 해서 삶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주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을 통해서 노동 연계 복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생산적 복지의 이 개념에는. 근데 사실은 신자유주의를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비용 절감이니까 다운사이징 정책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일을 요구하면서도 노동을 통해서 노동 연계 복지잖아요. 생산적 복지가. 그래서 일을 요구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일을 도로 박탈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자리 통한 임금 소득을 이제 원래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빈곤선의 방어선이라 그래요. 내가 이제 빈곤에 물러 앉아 있는 그 방어선이 그 임금이거든요. 노동자들은.
근데 그걸 박탈하겠다는 거잖아요. 노동시장 유연성은. 그러니까 뭐 일자리 박탈. 그러면서 그 방어선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잖아요. 그런데 생산적 복지 볼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일을 통한 복지니까 노동을 통한 복지, 그죠? 그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강조하는데 실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빼앗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신자유주의 논리하고 실제 실천하고에 안 맞는 거죠. 모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는 그 경기가 침체하잖아요. 경기가 침체니까 막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돈이 많이 풀려서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은 그 돈을 좀 줄여야 된다고 해요. 그걸 긴축재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러다 보면 그 시장 경쟁에서 실패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일자리 잃고 막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뭐로 나타나요? 국가에서 또 복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복지 위기로 나타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 지출 축소는 양극화, 사회 양극화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회 지출 축소하다 보니까 시장 실패, 일자리 잃고 막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극화되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그럼 결국은 사회에서 복지를 확대하게 하는 그런 방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중적인 자기 모순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또 하나, 인간도 상품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적 복지는 그 속에 뭐 인간이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을 상품으로 취급하니까 도구화되고 상품화되어 있는 거예요. 생산적 복지 안에는. 왜요? 사회적 취약자에게 가능한 한 일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경쟁력에 도움이 되게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자? 뭐예요? 인간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취약자를 그냥 자본주의의 도구화 또는 상품화로 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다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제 이러면 안 되고 다 함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다. 그래야 또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생산적 복지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아마 중요하게 날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를 제가 이제 현대 문화의 특징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특징은 어떤가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요즘 사회는 절대적 가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가치의 변동,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항상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문화의 변동성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의 절대화, 개인주의화죠, 이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항상 옳은 거죠. 이건 뭘까요? 옛날에는 객관성에서 이제 개인의 주관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사회의 특성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18세기, 19세기에 이제 여러분 계몽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서양에. 이 계몽주의를 반대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그게 객관성을 강조하는 실증주의라고, 이게 이제 사회과학의 탄생의 기원이 되거든요. 19세기에 오구스트 꽁트라는 사람이 이제 1802년에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것도 비판을 받죠. 세상을 어떻게 나와 너로 나눌 수 있느냐, 이분화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나와 세상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세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관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실존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존주의라 철학적으로인데요. 실존주의의 배경은 뭐냐면 그걸 오늘날 문화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그걸 탈근대화라거든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원래 근대화는 뭘 추구합니까? 인간의 이성,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성을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절대 정신 이런 게 있잖아요. 절대 정신은 딴 말로 하면 뭘까요? 신비화죠. 종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초월적인 경향 이런 거. 근데 이런 걸 강조했던 게 근대화거든요. 근데 탈근대화라는 건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가수이자 배우인 레이디 가가라는 미국 가수입니다. 또 배우이기도 하고요. 이제 가치 체계의 전복.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를 아주 그냥 다 뒤집어요. 좀 혁신적인 패션 뭐 이런 거로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뭐 소고기 이런 모양으로 해서 옷을 입고 뭐 이런 패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이제 이렇게 좀 전복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는 뭐냐면 옷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요. 이제 그거는 문화도 상업화되고 돈이 되는 문화가 가치 있는 거죠. 문화인데 돈이 안 된다. 그럼 가치 없는 거. 이제 오늘날 사회는 이렇게 좀 유물론적 이렇게 변한 거죠.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죠? 물신이죠, 물신주의.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아까 주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너의 감각을 믿어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대중문화나 미디어가 발전하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대중문화가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서도 대중문화의 발전 속에서 뭐가 나나요? 뭐 유행, 회기라, 뭐 한때 노스페이스 뭐 열풍 이렇게 났잖아요. 개성은 개나 재버려라 이러고. 이게 대중문화나 TV, 매스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뭐 열풍, 유행, 회기라 이런 거라잖아요. 그 젊은 가수들 나오면 막 또 금방 또 따라하고 이런 거, 그죠? 현대 문화의 특징이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자, 레이디 가가 이제 한번 보고 또 다른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디 가가 의상이 이렇게 소고기 의상입니다. 창의적이고 또 파격적이고 또 실험적인 작품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나이는 뭐 많지 않아요. 3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제 가수이고 배우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독특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고를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네, 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 이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징은 이제 상대론적 경향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지만 이제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다문화주의. 그런 것이 뭔가요? 다양성과 차이를 이제 그대로 존중하는 거고, 또 오늘날 사회가 정보화, 세계화 통해서 굉장히 이질적이고 낯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돼 있죠. 그죠? 우리가 뭐 예전에 보는 걸 그냥 익숙하게 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즉, 뭐냐면 이 낯선 것, 또 이질적인 거, 이걸 이제 타자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런 타자와의 공존이 거의 이제 일상화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방인이 되거나 또 타자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타자들과 긴장과 갈등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잘 살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는. 왜냐면 이제 내 것만 자꾸 고집하고 다양성과 톨레랑스죠. 그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 것만 고집하면 이제 살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사회가 됐다. 또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때 이거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공감을 강조하거든요. 이제 이 방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인정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폭력이나 차별이 있고, 또 관용의 방법이 있고, 또 무관심한 공존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공감 이렇게 4개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그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관용에는 또 뭐가 있다 했어요? 개인적인 관용은 좋지만, 정치적 의미에서 관용은 조심스러운 게 있다. 또 무관심한 공존은 너무 개인주의라서 사실은 이게 옳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공감. 왜 공감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감은 이제 차이를 그냥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상호 간에 이제 협력을 모색하는 거. 이게 이제 공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공감은 타인에 대해서 내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일단 관심을 가지고 또 감정을 어느 정도 느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역지사지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탕이 돼야 공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감은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과 이런 연대를 위해서는 서로 좀 차이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보편적 동질성을 이제 깔고 있어야 돼요. 기초로. 이 보편적 동질성이라는 건 뭐냐면 보편적으로 너나 나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인정해야 돼요. 역지사지를. 이럴 때만이 공감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형성이 되고 사회적으로 연대를 이룰 때 우리가 이런 다양성의 사회에서 우리가 타자를 인정하면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왜 공감이 중요한가, 뭘 배울까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거예요. 삶은 불확실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게 있는데요. 모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타인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됐음을 이제 내가 인정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행에 대한 그런 취약성을 공유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타자를 배려하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중요한 거는 이런 공감이 중요한 거예요. 뭔 공감이요? 역지사지. 나의 입장이 너의 입장이 될 수 있고 너의 입장이 나의 입장이.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여기서는 그냥 여기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러지만 제가 미국 가잖아요. 미국 가면 어떨까요? 나는 타자죠. 다른 나라에 가면 다른 문화에서 뭐 그 사람 시민권도 없으니까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제가 좀 빨리 진행하는 이유는 이제 뭐 또 여러분도 시험 보셔야 돼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했던 것을 여러분 한번 그냥 종합해 본다는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이런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오늘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진보 경향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거는 뭐 진보 경향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보수의 반대죠. 잘못된 관행 이런 거 통해서 이제 변혁, 사회 분배 이런 데 관심 갖는 거죠. 네, 우리 뭐 촛불 집회 같은 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그 분단국이라는 점에서 이제 좀 오해가 많이 생겨요. 특히 종북 사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정권도 조금 그런 성향이 많이 있어서 오해를 많이 받죠. 오해도 받고 실제 뭐 그렇기도 하고 이래요. 오해와 사실이 막 얽혀져 있는 이런 현실인데요. 현실. 자,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어떤 현상이 뭐 그린피스 같은 거. 그린피스 아시죠? 그 다음에 동물 학대라든지 실험 반대 캠페인 막 운동하잖아요. NGO에서. 그 다음에 상업 폭염 금지 캠페인. 이런 것이 이제 진보 경향을 가진 NGO들의 활동이잖아요. 또 환경 오염 보호 캠페인 이런 거. 이런 거 굉장히 좀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뭐 NGO 활동이죠. 사회단체 활동들이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잘못된 관행, 사회적 모순 이런 거에 이제 반해서 자꾸 운동을 하고 변혁하고 이런 데 관심 갖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보 경향의 현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권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각종 시민단체 출연이 나서 뭘 위해서요? 사회 정의 위해서 사회 부당함도 알리고 또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홍보도 하면서 법적 절차도 밟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시민단체가 많이 생겼어요. 이 중에 어용도 엄청 많습니다. 왜요? 어용이라는 건 뭐예요? 정부에서 돈 주고요. 뭐 필요할 때 지네가 이제 데모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팜플렛 걸고 이제 좀 어용 데모도 많이 하고 이런 시민단체들이 많아요. 또 정부에서 또 실제 또 지원도 해요. 시민단체에. 근데 이 중에 돈을 더 많이 받으면서 이제 어용 시민단체도 많이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속히 추려야 돼요. 국민들이 좀 깨어서. 국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부금 넣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교육도 이제 어때요? 다양한 교육 방식을 이제 고민할 때가 됐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많이 느끼죠. 이제 정규 학교 교육도 있지만 홈스쿨링, 또 온라인 이렇게 교육, 또 대안학교,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 또 여러분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서울 같은 데는 뭐 자기 뭐 예를 들면 사회과학 동호회 뭐 이런 거에서요. 그 여러분처럼 젊은 친구들이 한 5명, 6명씩 모여서 그 뭐 커피숍 이런 데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그건 뭐 분야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사회과학 분야도 있고 뭐 철학도 있고 뭐 하여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보통 한 6명, 많으면 한 10명 뭐 이렇게 모여서 서로 관심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단체가 되게 많습니다. 교육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직업도 오늘날 지금 어때요? 직장보다는 이제 직업의 시대가 됐죠. 그리고 이제 프로게이머, 뭐 푸드 스타일러리스트라든지 소믈리에 또 뭐 남자 간호사 등은 뭐 굉장히 이제 일상화 됐는데 이제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죠. 오늘날 직업이. 그러면서도 이제 직업이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옛날에 직장이 좋으면 됐는데 이제 직장도 제가 볼 때는 이제 10년 이내에 이제 거의 유연화 될 것 같아요. 직업이 튼튼해야 함부로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자격증 가지고 이런 직업들, 직업의 시대가 됐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개인적 행복 추구가 되게 중요해지는 사회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아버지가 열심히 돈만 가정에다 벌어주는 그런 아버지에서 이제는 그 가족들과 함께하고 그런 자상하고 소통하는 그런 아버지 상으로 이렇게 많이 변화했습니다. 이것이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하는 거는 이제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인데, 어쨌든 남자들이 또 한편으로는 또 불행한 면도 많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되게 힘든데 또 집에 와서도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건 뭐 좋고 나쁘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또는 이런 문화 특성 중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중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TV를 보거나 또 매스컴을 보고 여러분 막 인터넷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유튜브. 여러분 이런 거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아까 뭐 개성은 개나 져버려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현실, 여기 나, 뭐 나를 중심으로, 지금 여기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거. 그 대중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뉴스에 나오는 게 이게 다 팩트는 아니잖아요. 그죠? 정부의 뭐 이런
프로파간다도 있고 여러 개 있어요. 그 뒤에 숨겨진 본질을 우리가 보려면 이런 비판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없네요. 여러분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문화를 한번 창조해 가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하죠. 새롭게 여러분 어떤 뭘 창조하려면 어때야 돼요? 내가 즐겁고 맨날 룰루랄라 하면 되겠어요? 뭔가 고독하고 뭔가 참 생각하고 막 이런 사람이 뭔가 이렇게 창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체성 회복이라는 건 나의 정체성, 나는 어디에서 왔고 이제 어디로 갈 거고 뭐 이런 거에 대한 회복,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졌잖아, 우리 사회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근데 그거를 인식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개인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제 그 공감 능력 배약, 이게 아까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여러분 서로 이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 요거는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요걸 제가 1, 2, 3, 4, 5로 이렇게 적어 봤고요. 요건 뭐 꼭 맞는다 틀리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생각을 적은 거니까, 내 삶을 즐겁게 살려면 아까 역지사지 얘기했잖아요. 또 이게 많이 부딪힐 때 내가 조금 손해보고 살면 돼요. 내가 좀 풀고. 또 책임을 항상 남 탓하면 안 돼요. 뭐 정권처럼 자꾸 남의 탓이나 돌리고 정부 실패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잘못했는, 아까 동질성 유지한다는 거 얘기했죠. 동질성은 뭐라고 했어요? 나와 너가 같은 운명체다. 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죠. 너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할 수 있고. 그리고 뭐든지 상대방이 좀 보탬이 되도록, 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자, 제가 빠르게 요거는 뭐 제가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공부를 하신 거, 이걸 통해서 한번 우리가 현대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또 이런 낯선, 또 이방인, 이런 사람, 타인들을 대할 때, 또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 라는 거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뭐라 했어요? 공감. 결론은 공감이죠.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 됐네요. 한 학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 이제 시험 이제 보시고 이제는 볼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가셔서 이제 1년 더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수강생분 중에서 보통 취업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취업하신 분들은 먼저 제가 축하를 드리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나가서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또 내가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나 지금 여기, 이런 가치관이 중요한데, 그것을 너무 강조하면 타인한테 이제 피해를 끼치니까 적절유연하게 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오늘날의 삶의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 어려우실 때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하여간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한테 항상 긍정적인 그런 미래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제가 알려드린 데서 거의 다 났어요. 그죠? 객관식 뭐 6문제 하고, 나머지 이제 10점짜리 이제 3개, 20점짜리 2개, 이렇게 주관식으로 이렇게 냈으니까, 여러분 그냥 뭐 성의껏 쓰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뭐 열심히 해주신 분들은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웬만하면 다 이렇게 좋게 드릴 거니까, 여러분 그냥 하여간 여러분 건강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건강하십시오.